내가 이제 뭐 감기에 걸렸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약을 처방을 받았어. 네. 그러면 그 처방받은 약을 갖다가 AI한테 물어보는 거지. 약에 대한 성분을 좀 알려줘. 오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나하고 안 맞는 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얘가 알려주나요? 그럴 때는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환각인데 그 멀쩡한 거짓말, 태어난 거짓말인데 그걸 조심해야 돼. 얘가 저는 몰라요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가 받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말을 토해내도록 학습해내거든요. 그러니까요. GPT-4 기준으로 네.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한 7% 정도 된다고. 꽤 높네요. 꽤 높아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 뭐야? 15세기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을 중단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운데 한국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 이름으로 추천해줘. 한국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지러움 완화 약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사실 쓰레기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들이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걸러줄 엄청나게 수 있는. 그 인풋, 그러니까 그렇지. 넣어주는 정보, 학습 정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필터링을 한다면 엄청나게 사실은 정확한 명의 10,000명을 집적시켜 놓은 대박이지, 인공지능을 그러면 진짜. 만들 수가 있고요. 대박이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의료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 의사를 만든다고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서 보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 다 처리해 놓으면 의사가 맞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시간을 엄청 줄일 수는 있겠죠.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예측한 구조에서 얘는 내가 90% 정도 확신을 가져. 얘는 내가 50% 정도 확신을 가져. 해서 그걸 같이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80%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건 진짜 신뢰할 만한 정보다. 근데 60% 50%면 우리가 만들어낸 정보지만 믿지 마세요 라고 딱지를 보증할 수 붙여주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 정보고 여기는 믿을 수 없는 정보구나. 근데 그런 식의 접근법도 지금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RAG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를 주고 이 안에 이것만 참고해서 답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 검색에서 다 긁어 온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환각이 확 줄겠죠. 네네네. 아니면 내가 답을 만든 다음에 검색을 해서 이게 맞나 비교하는. 검증을 해달라. 예.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할루시네이션을 엄청 낮추고요. 그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걸 시키면 얘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생성하지 않고 그 파이썬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계산해서 줘요. 그러니까 안 틀리지. 모든 AI들이 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거든요. 얘를 쓰는 한은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는 없어요. 낮출 수는 있지. 그래서 안드레이 카파티 같은 세계적인 AI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각은 버그가 아니다. 이거는 피처다. 아 근데 버그던데요? 왜냐면 데프콘 검색하니까 내가 무슨 반려견을 키운대. 하고 잘 나가다가 내가 무슨 반려견을 키운다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오류가 아니라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몽상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만약에 AI에서 모든 상상력을 다 빼버리면 걔는 검색 엔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할루시네이션은 얘가 창의적인 대답을 하기 위한 동전의 뒷면이라는 거예요. 창의성. 창의성. 아까 사실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냐. 그게요. 그게 또 아슬아슬한 부분이에요. 네네. 이를테면 상상력, 창의성을 뭘로 정의할 거냐. 네, 그쵸, 이것도 그쵸.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알파고가 사람이 안 두던 수를 둬요. 그쵸.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이 그런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기보, 몇백 년의 기보에 하지 않았던 수들이 나와요. 왜 그게 나오냐? 경우의 수를 다 보거든요. 온갖 군데 다 떠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넘치는 게 시간이니까.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수를 뒀으니까 이걸 창의성이라고 볼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죠. 저는 오히려 창의성은 AGI에서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연관이 없던 것들 혹은 숨겨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그걸 하는 방식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탐색과 추론. 근데 그걸 하기에는 시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예전에 이거랑 결합시키면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는데라는 가능성을 인간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구현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과학 커뮤니케이팅 팀이 있으니까 앨범을 냈어요. 네, 앨범을 내고 과학적인 주제로 뭐 사랑은 핵융합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우리 마치 핵융합 같아. 깜깜 champl하는 거야 뭐야 이건 뭐야 그냥 양자잖아 양자 이게 AI랑 기본적으로 온갖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애거든요. 제 반례는 있어요. 미술에서 볼 때 인상파 이전의 모든 그림들을 학습을 시켜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아무리 그려도 인상파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늘이 그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천동설이 너무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AI가 있었다면은 AI가 지동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도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네.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인상파 그림을 절대 못 그릴 거라고 하셨는데 미술사의 흐름을 쫙 보여준다면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뭔가 보편적인 원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전 미술에서 뭐 바로크 나오고 뭐 인상파 나오고 아방가르드 미술 나오고 할 때 현상만 보면 새롭지만 거기에서 보면 어떤 기존의 모두가 동의하던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걸 창조하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어떤 패턴이 있을 것 같거든요. 패턴화가 돼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학습시키면 없던 거를 충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경계에서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딱 실험실 대학원생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대학원생 대신에 인공지능을 연구실에 뽑을까? 그렇죠. 저는 이 기준의 핵심은 사실 창의성이라기보다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몸. 네네네, 그렇죠. 근데 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묻고 싶어요. 왜 그 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 로봇. 실험을 잘할 수 있는 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은 피폐를 잡을 수 없죠, 아직. 딱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주장하는 AI 과학자가 있어요. 그 얀느 쿤이라는 사람은 현재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는 AGI로 못 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AI는 다 간접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쓴 거, 남이 본 거, 남이 찍은 거, 남이 들은 거를 가지고 학습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세계에 관한 모델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냐, 걷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뛰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 세상에 관한 모델, 나를 중심으로 인식이 중심에 있고 일관된 표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월드 모델이라는 게 우리 상식의 근간을 이룬다. 이런 상식이 없이 AGI의 지능을 구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AI는 몸을 가져야 돼. 그 인버디드 AI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도 부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건 인버디드 AI, 몸을 가진 AI인 거야. 그래야지 상식을 갖출 수가 있고 인공 일반지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막 거기서도 발전이 이렇게 빨라요. 빅테크들도 몸을 가진 AI 개발에 지금 뭐 많이 뛰어들었나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이? 구글 하고 있죠. 아, 예. 그다음 테슬라 하고 있죠. 아, 그렇죠.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죠. 그렇죠. 로보틱스. 네. Developing general-purpose robot models, which is costly to capture and curate.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in fact, all of the enabling technologies that I've been talking about i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us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그 AGI로 가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꽤 큰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과학자의 호기심이에요. 인간의 호기심.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 어릴 때부터 봤던 그 로봇 태권브이, 그다음에 그 화성까지 나를 데리고 가줄 어떤 거. 두 번째로는 돈이죠. 우리가 왜 인터넷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도 돈으로 방석을 짜고 있잖아요. 봤단 말이야.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하게 독점을 해서 전 세계에서 검색 그럼 구글밖에 없잖아. 한국에서 검색 그럼 네이버밖에 없고. 예전에 라이코스도 있었는데. 네. 엠파스도 있었고요. 연식이 나오네. MSN. 그리고 스마트폰 딱 왔을 때 초창기에 뛰어들었던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방석을 짜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AI란 말이에요. 이 초기 선점. 빨리 선점을 하면 나도 돈으로 방석을 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조 단위 배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챗GPT, GPT-4, GPT-4 터보, GPT-4 옴니 뭐 이렇게 될 때마다 보통 9천억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